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손희정 선생님이나 지혜처장님은 일주일 만에 네, 뵈니까 정말 좀 자주 뵙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예, 그 일주일이지만 아까 잠시 얘기를 나눠봤더니 많은 일들을 또 겪으셨더라고요. 예, 서로 또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 나눔하고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진 선생님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손희정입니다. 휴가를 다녀왔고요. 또 다녀오셨고요. 아우 배 아파. 네,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좀 쉬어야겠다 하고 8월 말에 이제 다녀왔는데 2박 3일로 양양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고난의 연속인 여행이었어가지고요. 예, 떠나는 날은 포르쉐가 제 차를 긁어가지고 예, 막 보험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반대 상황이 아닌 게 네, 얼마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포르쉐 차주분께서 제가 잘못했다라고 우기시면서 들어 누우신 상황이라는 소문을 보험회사로부터 들어가지고요.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그쵸. 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사람 안 다쳤으니까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룰루랄라 여행을 갔는데 지갑을 들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네, 자동차 키까지 다 잃어버리는 파도에 쓸려서 카드와 신분증과 자동차 키가 다 날아가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 오전에 좀 수습하고 오느라고 지금 넋이 약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들어오실 때도 표정이 약간 허겁지겁하고 오셨어요. 네, 그런 이제 휴가를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것도 있었죠. 휴가 가셔서. 네, 그러니까 뭐 되게 오랜만에 바다에 들어가서 튜브도 타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노래 부르던 중에 이선희 노래를 막 부르면서 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 지갑이 없어진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탄, 2탄 공격으로. 네. 그래가지고요. 손윤 선생님께서 워낙은 생리대 문제로 페미쉬를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급히 다른 이슈로 대체했습니다. 훨씬 더 또 궁금한 소식을 저희가 또 준비했죠. 네, 그러니까 생리대 문제를 소개를 좀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갑 잃어버린 걸 수습을 하다가 준비를 못해가지고요. 네. 제 생각에 다음번 녹음할 때 즈음이면 좀 사태가 정리가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경과를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뭐 그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더라고요. 생리대는. 그러니까 좀 더 소식이 더 취합이 되면 저희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혜 차장님은요?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난주 녹음하고 다시 일주일 만에 소지영 쌤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녹음분이 아직 업로드도 안 됐어요. 진짜 재밌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녹음을 하다보면 이번 주에 업로드가 될 텐데요. 이번 주, 다음 주 연속해서 준비되어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당의 에피소드가 풍년이 되더라도 꾸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가 초대 손님 모셨는데 저희가 오늘 주제를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오늘 아니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예, 두두두두두두. 예, 그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자랑하는 회차에 출연하셨던 최지은 기자님이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와, 인사에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많이 들어주셨다니 정말 기쁘네요. 오늘 회차도 역시 기록을 넘어서 지금 두 주먹을 막 불끈 쥐고 생리대 광고가 들어오는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 예, 얼마나 회차 수가 늘었나요? 원래 지난주에 녹음한 회차를 들으시면 아실 텐데요. 그 지난번보다 한 약 150회 정도씩 더 늘어나가지고 총 한 6,700회 정도 저희가 한남과 아재 엔터테인먼트 올라간 것을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떤 분께서 청취 소감을 또 올려주셨어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한남 엔터테인먼트, 아재 엔터테인먼트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능 보며 웃고는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기분이 별로일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겠네요. 제가 손희정 선생님 팬이라
찾아 듣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엔 살짝 지루해서 못 듣다가 요새 구독했어요. 다른 팟캐스트들이 워낙 자극적이잖아요. 혼자 끄덕끄덕 킥킥대며 들었네요. 앞으로도 자주 들으러 올게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최지은 기자님, 예, 기자님과 같이 주제 소개는 이따가 저희가 해드릴 것 같고요. 예, 예, 페미슈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페미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긴 할 텐데 생리대 문제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했었던 게 816 공동행동이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페미니스트 교사분들을 지지하고 성평등한 교육을 지향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SNS에 해시태그 운동을 조직을 했었던 건데요. 해시태그 우리에게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와 해시태그 내가 바로 페미니스트 교사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올리면서 한국에도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8월 26일 밤 11시에 일제히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해시태그들이 정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날 페이스북이 약간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인스타그램도 잘 안 됐었어요. 인스타그램도 안 되고 사람들이 음모론을 또 풀이면서 왜 우리가 해시태그 운동을 하려는데 갑자기 페북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트위터는 별 문제 없이 이제 작동이 됐었고 저희가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정말 장관이 펼쳐졌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뭐 몇 가지 제가 봤었던 재미있는 것들을 소개를 좀 드리자면 네. 우리에게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도 있을 테니까요. 해시태그 우리에게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편견에 얽매이지 않도록 돕는 일은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모든 교사의 의무입니다. 해시태그 어린이용 성교육 책과 함께 해시태그 지금 학생들에게도 내가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을 건네지면 안 된다. 그 말과 다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시태그 그리고 뭐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을 놀이 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시태그 우리에겐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들이 이제 줄줄이 굉장히 올라왔었던 이렇게 거죠. 감동적이네요. 지금 네. 들어도. 그래서 이게 또 그냥 해시태그만 올렸었던 게 아니라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손 팻말 같은 걸 만들어 들고 저 아직 안 올렸는데 네. 당장 올려야겠어요. 인증샷 네. 같이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뭐 늦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더 많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그런 우리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늦지 않았어요. 네. 올리셨어요? 저도 같이 할게요. 근데 제가 그 해시태그들 막 올라오는 중에 트윗에서 가장 많은 RT를 달리고 있었던 트윗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예요? 그게 바로 최지은 기자님께서 올린 것이었는데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의 저자인 레베카 솔릿이 한국을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와의 만남을 했었고 거기에 800명이 몰려서 어마어마한 행사를 치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최지은 기자님께서 사회를 보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일당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베카 솔릿이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손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것을 최지은 기자님이 올리셨고요. 아, 레베카 솔릿이 직접 썼어요? 한글은 다른 분이 써주셨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날 이제 800명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이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로 한국에서 굉장히 페미니스트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책이 있었고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출간된 책이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라는 책인데요. 제목도 참 잘 뽑으세요. 이제 그 책의 출간과 함께 한국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 동안에 냈던 다른 책들 관련해서도 이제 행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때 이날 800명, 그러니까 25일 저녁에 있었던 행사인데 이때 사실 원래 이게 120명 규모의 행사였는데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800명 규모 행사장으로 옮겨졌고 전 사실 굉장히 우연히 이 행사의 사회를 보게 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진행은 통역자님께서 다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아유 또 그걸 또 말씀하시는 아무튼 이날 이제 그
여기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았었어요. 이제 레베카 솔릿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이 사람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뭐 이제 뭐 그 페미니즘 교육을 하던 그 교사가 굉장히 뭐 인신공격과 뭐 이제 민원 폭탄 같은 걸 받게 된 상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페미니즘 교육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이제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뭐 이 해시태그가 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캠페인에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는 여기에 참여를 해줬고, 이제 이번에 나온 그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이 책도 이제 그 교사분에게 전달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쨌든 공유를 해주셔서 캠페인의 어떤 양적인 성공에 그게 저희가 딱 뭐 기획한 건 아니었을 텐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지지하자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뭐 이렇게 레베카 솔릿을 딱 맞추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정말 그렇죠. 타이밍에. 네. 근데 그 선생님도 좀 이렇게 돼서 많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을당 시작할 때 첫 회가 남자들은 자꾸 여자들을 가르치려 든다였나요? 네, 펜신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솔릿의 그 책이 지금 한국의 대중 페미니즘에 미친 영향은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운동의 동력이 약간 지쳐가고 있던 이 시점에 솔릿이 와서 되게 중요한 의제인 페미니즘 교육 문제에 발언을 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를 드리면서 사실은 최지은 기자님께 그날의 행사와 그것에 대한 소소한 얘기들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들 실제로 보니 어떠냐라고 저는 책 그 속표지에 나와 있는 모습과 그냥 실제 사람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언어의 벽이라는 것이 너무 느껴져서 제가 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나 후회가 많이 됐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반전 반핵 환경 운동에도 정말 투신을 해서 활동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봤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운동가가 아니지만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좌절을 할까, 그리고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세상을 낫게 만드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 회의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고, 그걸 스스로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책에서 그 미국의 페미니즘은 2014년이 분수령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2014년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뭐 굉장히 심각한 사건들, 뭐 총기 난사도 있었고 뭐 강간 사건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말하게 되었을 때, 물론 그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또 지금 21세기의 뭐 뉴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여성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힘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꽤 긴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2014년은 그 이런 것들의 끝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걸 끝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이제 우리도 페미니즘을 가지고 이제 어떤 투쟁을 하고 여성 혐오와 싸워 나가고 있는데 끝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참 힘들 때 힘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싸움의 끝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2015년이 분수령이었다고 네. 보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2014년에 미국의 해시태그 운동이 있는데 네. 해시태그 모든 여자는 겪는다라는 모든 여자는 겪는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경험해온 성차별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마치 우리 해시태그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할 때 고백했었던 것처럼 그런 식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한국의 운동도 약간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이제 상상 같은 것들은 하는데요. 근데 여튼 2015년 이후에 한국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이렇게 막 들불처럼 일면서 그거에 대한 역공도 되게 심해지고 있다고 너무 심하죠,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었던 갓건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성에 대한 아주 명시적인 공격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헤쳐갈 수 있을까? 이 공격들 안에서 사실 페미니즘 운동이 사그라들거나 힘을 잃은 역사적인 경험들도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혹시 뭐 솔릿이 이런 것과 비슷한 얘기를 좀 해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하는 것은 있었나요? 그런 이야기를 어쨌든 그러니까 이날 사실 들어왔던 질문들의 굉장히 많은 내용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혹은 2015년 이후에 한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으며 이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정말 우리가 동력을 지금 잃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는데 결국은 이게 길게 보고 가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를 이 사람은 정말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부시 정권 때 썼던 책이 있고 그 이후에 뭐 오바마 정권이 있었지만 다시 트럼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본인도 이제 안타까워하지만 어쨌든 계속 싸워야 한다. 그리고 여성이 이제 뭐 두 가지의 상황에서 비난을 받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때에도 비난을 받고 싸울 때에도 비난을 받는다면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어차피 먹는 욕 싸우면서 먹자. 네, 제가 지금 어디를 정확하게 옮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차피 어떻게 해도 되게 힘든 상황이라면 역시 싸우면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리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의 특히 젊은 세대 페미니스트들한테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랑받는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전 이번 신간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벌써 읽으셨어요? 행사를 준비해야 돼서 바로 읽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해서는 특히 재미있었던 게 영화와 문학 작품 안에서 여성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세계를 다루어왔던 관점들이 얼마나 뭐 여성을 배제시켰거나 뭐 여성 혐오적이거나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인데 그런 글들이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시작인 것 같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또 어떠한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또 연대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재밌었고 공감한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한국에서 이 한국 사회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까지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30년을 여성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한국의 이 척박한 현실에서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렇죠. 30년을 운동판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몸으로 그 역사를 살아낸 사람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저희는 언어가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 이런 언어가 없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 불평등을 개념화를 시켜야 하고 그 개념을 법제화해야 했던 그러한 그 세대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2015년, 16년을 관통하면서는 아무리 제도나 이 법률로 있지만 내 손에 잡히는 평등, 내 손에 잡히는 안전, 일상에서 내가 체감할 수 없는 페미니즘 뭐 이런 거에 대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원이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뭐 법률로 헌법으로 아무리 뭐 성평등을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물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도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일상과 직장과 우리의 관계에서 살아 숨쉬는 그런 평등을 향한 새로운 걸음을 우리는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끝의 시작이라고 하면 사실 그 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일상의 평등을 이제 그 싸움을 우리는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언어를 만들고 했던 그러한 시기보다 훨씬 더 긴. 왜냐하면 이거는 각각이 다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보고 약간 뭐라 그러더라? 시니어 페미니스트 뭐라고 하던데 예, 그런 사람들은 하나는 약하니까 무조건 조직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이런 거가 필요합니다.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제도와 이런 걸 했다면 지금은 일상의 모든 관행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한 싸움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희망적이에요. 전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해요. 오래 활동했던 사람들일수록 낙관적이고 희망적이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 진짜 왜 지치지도 않나? 이게 세상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뒤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면 절망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만나서 막 이러면 요즘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이 좀 기다려보면 나아질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는 공론화 할래도 말이 없었다니까요. 이거를 뭐라고 지칭을 해야 될지를 헤맸었는데 지금은 그 개념을 써서 공론화를 하고 이제는 그거는 문제긴 하지만 문제라고 동의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방법, 태도 또 어떤 우선순위 이런 데서 막 쫙 갈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시기를 분명히 뚫고 나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하고 또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운동이 살아 숨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치지 말고 갑시다. 네, 그럼요.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그 레베카 솔릿의 방안에 맞추어서 얘기했는데 지금도 초등학교 선생님 응원하는 방법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해시태그 내가 바로 페미니스트 교사다 이거나 해시태그 우리에겐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하다를 써서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주시면 사람들이 그 글들을 좀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도 올려주시고요. 재미있는 말 같은 것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최지은 기자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젠더 돋보기를 위해서인데요. 그럼 이제 젠더 돋보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젠더 돋보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걸그룹입니다. 우리 이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멀리 있는 존재 중에 막 화도를 하셨지만 사실 저도 요즘에 걸그룹을 잘 몰라가지고요. 임 대표님 걸그룹 아세요? 그럼요. 저희 딸이 있기 때문에 알죠. 일단 마마무. 마마무 요즘 좋은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막 이런 거 아시네요. 마마무 저도 좋아해요. 노래 신나죠. 트와이스. 이건 뭐 워낙 많은 이 노래나 방송에서 나오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걸그룹은 2NE1.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독보적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말씀하신 마마무라든가 21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자기 주체성과 개성을 잘 살리는 걸그룹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저도 좀 마마무 노래 막 찾아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만난 세계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준 소녀시대. 네. 네, 그 저는 여자친구? 네네. 그리고 YG에서 걸그룹이 나왔다고 해서 블랙핑크. 했던 블랙핑크. 들어도 봤어요 노래를? 한 번씩 정도 두 번 들을 노래는 아니었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런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어디서 안티가 몰려올지 모르는. 네. 제가 그 걸그룹 노래들을 잘 듣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한 번씩 들어봤던 거 같고 그다음에 뭐 러블리즈? 네. 뭐 이런 그룹들은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걸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예전부터 일단 기획할 때 걸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한국 사회에서 소녀는 스펙타클로 존재하는 시대이고 소녀는 스펙타클로 존재한다. 화려한 이미지로 존재하는데 굉장히 성적인 존재로 그려지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성적인 거는 너무 좋은데 개개인 스스로가 성적 주체다라는 걸 드러내는 순간에 완전히 낙인 찍혀서 쫓겨나는 이런 식의 이중회로에 갇혀있는 존재들이 소녀이기도 하고 여기서 소녀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쨌거나 이 사회가 걸그룹을 소비하는 방식이 소녀로서의 어떤 이미지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이제 소녀 이미지 혹은 걸그룹 이미지에 대한 이중잣대에 대한 이야기를 일당에서 한 번쯤은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극한 직업 걸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돌 그룹들 있잖아요. 걸그룹, 보이그룹 다 합쳐서 그런 아이돌 그룹들은 되게 극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걸그룹은 거의 죽음 노동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죽음 노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노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다른 은유 없이 정말로 죽음 노동인데요. 극한의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바쁜 스케줄 때문에 과속으로 이동하다가 사망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목숨을 내놓고 노동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약 조건은 아주 열악하고 또 화려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꽤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힐 신고 춤추면서 뭐 관절은 다 나가고 이런 고통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물론 지속적인 성적 대상화와 상품화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최근 걸그룹을 둘러싸고 화제가 된 사건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고채지은 기자님이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팬사인회에 가서 몰카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해 협박에 시달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노동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10대 여성 노동 혹은 10대로 상상되는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걸그룹을 골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걸그룹에 대해서 누가 또 제일 이야기를 잘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또 제가 빰빰빰 최지은 기자님이 섬광처럼 떠올라서 오늘 또 최지은 기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그 젠더 돋보기 주제는 그 이중잣대 그리고 정말 극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는 걸그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뭐 말씀에서는 막 죽음 노동 막 이런 얘기했지만 아니 본인들이 정말 그 16세 어린 소녀들이 돈도 벌고 명예도 갖고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거지 누가 하라고 했냐 누가 등 떠밀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또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이 또 분명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에서 지금의 걸그룹을 봤을 때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또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소비하는 거잖아요. 뭐 너무나 쉽게 한마디씩 다 얹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건지 걸그룹의 어떤 문화, 현상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우리 사회를 지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 같은 거로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문화 현상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최지은 기자님과 손희정 선생님과 함께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오늘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요.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좀 최지은 기자님께서 먼저 얘기를 꺼내주시죠. 제가 어제 기사를 읽었는데 피서철 집중 단속 기간, 그러니까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한 50여일 동안의 기간에 그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검거된 사람이 983명인가?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정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카를 찍다가 잡힌 거죠. 여러분, 찍은 사람들은 범죄라고요. 훨씬 많겠죠. 근데 와, 올해 아니 정말 이거 너무 놀랍네요. 그러면 적발 안 된 것까지 합하면은 네, 이게 그 촬영과 유포자를 합쳐서 그 983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로 이 도찰이라는 게 그냥 어떤 하나의 놀이? 문화? 일상? 놀이? 일상? 놀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여성들도 어지간한 도찰 사건에는 놀라질 않잖아요. 근데 올해 3월에 좀 굉장히 화제가 된 도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그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이 팀이 팬사인회를 했어요. 그런데 한 남성 팬이 거기에 그 안경 형태의 몰카가 있잖아요. 그걸 끼고 와서 이 멤버들의 사인을 받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멤버 중에 한 명이 그거를 가까이서 보고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 멤버가 막 여기 몰카범 있어요 라고 잡은 건 아니고요.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멤버한테 조용하게 얘기를 해서 또 다른 멤버가 매니저에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조용히 이렇게 이 현장에서는 좀 내보내고 뭐 이제 추후에 그 이 소속사에서는 이 팬의 신원을 확보를 했고 앞으로는 이제 팬사인회처럼 뭐 멤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행사에 더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몰카라는 게 정말 흔해 빠진 현상이라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가까이서 본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몰카를 찍으러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사람만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현장이 또 이제 팬사인회 행사 사진에 남은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여자의 몰카를 찍고 있는 남성이라는 존재를 정말 또 눈으로 보게 된 거고 그게 굉장히 좀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걸그룹이 이런 오프라인 행사에서 어떠한 일도 당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실감하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했고요. 최초의 일인가요? 이게 이렇게 밝혀진 거? 발각은 최초일 텐데 사실 뭐 그런 뭐 치마 속을 찍는 사람들이 있다던가 그런 건 사실 전부터 얘기가 꽤 되어 왔었죠.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 안경 형태의 몰카는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안경 형태의 몰카 구매 비율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늘 새로운 몰카가 나오죠.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가 까칠남녀에서 몰카 편을 한번 찍으면서 몰카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제작진이 얘 중에서 몰카 찾아봐라 해가지고 찾았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몰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떤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추 형태의 몰카가 넥타이도 있어서 있었어요. 어머. 넥타이 핀, 단추, 그다음에 칫솔에도 몰카 넣고요. 명함 지갑에도 몰카를 넣고 되게 놀라웠었던 것은 이렇게 방에 옷걸이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옷걸이인데 옷걸이 안에 몰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파라솔에 붙이거나 아니면 모텔방 같은 데 설치하면 사실은 발각하기가 되게 힘든 정말 이상한 것 중에 텀블러 물병 형태 몰카가 약 40만 원 정도 하던데 전 정말 몰카를 찍겠다고 저걸 40만 원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뭘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났었죠. 오피스텔 같은 데 사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누가 담뱃갑 안에 초소형 몰카를 집어넣고 그걸 약간 누가 버린 쓰레기인 것처럼 위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마 현관문 비밀번호를 찍어서 알아냈나? 어머나. 네. 이것도 소름이야 진짜. 그래서 문 앞에 있는 쓰레기랑 화분, 자전거 이런 거 같은 건 되게 신경 쓰셔야 된다고
저희 집 앞에 자전거도 있고. 갑자기 저도 지금 현관문 앞에 뭐가 있나 지금.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체크하실 때 또 한 가지 체크할 건 뭐냐면 집 명패나 아니면 벨 옆에 삼각형 동그라미 이런 식의 작은 표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 딸들한테 얘기해 줘야겠어요. 가족이 사는지 몇 명이 사는지를 자기네들끼리 표시를 한 다음에 사인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몰래카메라가 왜 이렇게 우리는 성행을 하죠? 이게 예능에서 많이 다루어서 정말 놀이처럼 생각하고 범죄란 생각이 없나요? 실제로는 저는 몰래카메라가 이렇게 급증하게 된 때에는 여성 혐오 문화가 여전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찍어서 어딘가에 올려서 유포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그 상대방에 대한 지배욕 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몰카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 찍는 행위만이 그런 쾌감을 주는 게 아니라 사이트에 이제 몰카를 올려가지고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올렸을 때 이 몰카 사진이 교묘하면 교묘할수록 혹은 야하면 야할수록 작가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조회수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쯤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라넷 편을 하면서 거기서 되게 유명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하나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작품? 자기 작품인 거죠. 어디 탈의실에서 찍은 건데 그거 되게 유명한 건데 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작가라고 부르고 추앙받는 이런 걸 좀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몰카 컨텐츠를 유통시켜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까칠남녀에서 몰카편 녹화할 때 저랑 맨날 싸우는 분 있잖아요. 정영진 씨가 한국에는 포르노가 불법이기 때문에 몰카 범죄가 심해지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돼. 이건 어불성설인 것이, 그럼 몰카 콘텐츠라고 하면 몰카 범죄물을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르노를 안 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제작되거나 한국에서 제작되는 유사 포르노들을 다 소비하고 있으면서 몰카를 또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하는 건데, 이건 포르노 불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서성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더 큰 쾌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일종의 지배욕이기도 하고 그만큼 상대방을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일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어차피 보여주려고 하는 팬사인회이고 치마 속을 찍은 것도 아닌데 너네가 도대체 도찰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큰 카메라 들고 사인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쟤는 안경으로 찍었을 뿐이고 니는 딴 애들은 DSLR로 찍은 것 뿐인데 그게 뭐가 다르냐. 어머, 정말 이런 그렇게 식의 생각을 해요? 네. 하는 사람들이 댓글로 있었습니다. 달렸었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거는 소위 몰카라고 하는 도찰은 기본적으로 불법이고요. 커다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찍어가는 것과 몰래 도찰한다라고 하는 영상문법을 사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그리고 상대가 촬영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렇죠. 그런 것도 차이가 되게 큰데, 너무 도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젠 그냥 찍는 건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찍는 행위에서의 차이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찍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하지 않는 정말. 저기 최진 선생님 하신 말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도찰 찍히는 사람의 인권은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는 그냥 찍는 걸로써 그것이 우리의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거. 보통 이제 도찰범들이 이거 유포한 다음에 그리고 유포한 걸 소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찍힌 애가 모르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찍힌 사람이 모르면 그 사람은 피해 사실이,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게 없지 않냐. 아, 미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정말 하는 유심론자들이네요. 내가 모르는 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모르면 쟤 마음이 안 상할 테니까 쟤는 피해를 입은 게 없는 거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떠돌아다니는 몰카 촬영물이 너무 많고 이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가 경험하는 정신적 고통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요. 어쨌든 저는 또 한편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몰카라고 하는 디지털
그러니까 성적인 컨텐츠라고 계속 제가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겠는 한데 마치 이게 성적인 컨텐츠인 것처럼 카테고리화돼서 소비되고 있을 때 이거를 그 문법에 따라 찍어서 올리는 거는 그냥 촬영하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찍히는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동의 없이 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범죄인 건데 이게 그 어차피 너희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니까 연예인이니까 그 정도는 다 감수하고 연예인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자기적인 전제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저번에 그 녹음할 때 효린의 민박을 본다고 했는데 아주 효린님께서 곤란을 겪고 있으시답니다. 막 담을 타놓고 찾아오고 그러면서 어차피 사생활을 일부 공개해서 너희들이 돈도 벌고 그러려고 했으면 이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소비자 갑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그 소비자 갑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걸 소비자 권리라고 해석하시는 이 경계가 굉장히 지금 불분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재밌었던 게 바로 딱 그 효린의 민박에 대해서 어떤 분이 칼럼을 쓰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판매한다고 할 때에도 내놓은 것 이상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내가 합의된 수준까지 보여주고자 하는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과 당신이 담을 타서 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건 소비자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이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는 것들. 이 사람이 정말 그리고 사실 사생활을 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생활이라기보다는 사생활처럼 보이는 공적 이미지를 파는 거에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진짜로 이거 사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좀 더 많이 치러도 괜찮지 않나라는 마음들이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의 침해는 좀 뭐 견뎌야지라는 식으로 그걸 정당화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네. 그리고 그 이 걸그룹의 경우에는 특히 이 여성의 몸에 대해서 내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쟤네들은 인기를 먹고 살려고 나온 애들이니까 좀 당연히 이런 거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지 제공할 수 있어야지 제공할 수 있어. 안 내놨다고 안 내놨다고 꺼지라고 내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놨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 한국의 이 아이돌 시장이라는 거는 그 무엇을 내놓았는가를 굉장히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장 안에 사람들은 다 내놓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일부를 내놓은 건데도. 그러니까 마치 다 내놓은 것처럼 판매하는 그 소속사들도 되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정말 그 합의된 수준에서의 노래와 춤과 이런 걸로 이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사적인 영역까지 다 침범해서 내 것으로 소유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갑질이에요. 아니 범죄예요. 범죄입니다. 네. 네.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또 다른 일들도 있었죠. 기자님. 어떻게 보면 점점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도 걸그룹 멤버들에 대해서 뭐 이제 그 공연장에서 욕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이제 그런 열애설이 이제 막 남자 아이돌 그룹 인기 멤버와 뭐 열애설이 나면 이제 막 그때 막 편지 같은 거 그 팬들이 이제 그 남자 아이돌의 팬들이 막 이렇게 면도칼 같은 걸 편지에 넣어서 보낸다 막 뭐 너 죽어라 막 이런 걸 보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발생하는 일들은 그때보다도 좀 더 어떤 이 당사자들이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좀 수위가 높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6월에는 그 어떤 남성이 에이핑크라는 걸그룹을 숙소에서 살해하겠다고
이 소속사하고 경찰서에 협박 전화를 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소속사 건물로 출동을 하기도 했었고 또 같은 사람이 내가 에이핑크 쇼케이스 공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또 이거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러니까 쇼케이스는 굉장히 이들에겐 너무 중요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행사인데 이런 식의 이제 뭐 협박이나 뭐 테러 예고가 들어오면 너무나 힘든 거죠. 당사자들도 그렇고 뭐 관람객들의 여기에 가기로 한 뭐 기자들의 뭐 소속사 직원들까지도 더 그냥 다들 완전 큰일이 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또 자기가 그 협박범이라고 밝힌 남자가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이 그룹이 일반인하고 같이 하는 소개팅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내가 화가 났다. 에이핑크가? 네, 그런 정말.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얘네들은 내 거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근데 감히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감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놈의 감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최근까지의 기사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경찰이 추적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잡기 힘들고 잡더라도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살해 협박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있었잖아요. 보셨잖아요. 각건배 네. 맞아요. 김땡땡이도 네. 정말 이거는 그 협박을 당한 사람은 정말 그렇죠. 생활을 포기할 정도인데 남성에게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여자에게 어떠한 그 삶의 제약을 가져오는지는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뭐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걸그룹,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트와이스에 대해서도 살해 협박이 있었습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여기, 일베죠. 그렇죠. 네. 일베. 플레임을 되게 이 플레임을 들으니 들으면 또 다른 낯설죠. 느낌이었어요. 네. 플레임을 들으니 여기에 이제 한 회원이 이 중에 한 멤버의 사진하고 손목에 칼을 댄 사진을 올리면서 죽이러 갈 거다. 뭐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소속사에서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인기글로 가기 위해서 이런 자극적인 내용을 올리면 막 사람들이 따봉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당사자에게 어떤 위협이 되고 어느 정도의 공포감을 심어주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글을 쓴 거다. 뭐 이런 자필 사과문을 올리면서 현처를 구했다고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남자가 여자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가 그리고 실제 삶의 제약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자기는 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되는 세상인 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일베 회원은 트와이스가 우리나라를 버리고 일본에서 돈 엄청 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해요. 트와이스가 일본 진출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2번 다신 한국 오지 마라. 공항에서 염산 10리터 대기 중일 테니까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소속사가 이제 이 팀이 입국할 때 공항에 경호 인력을 배치를 하고 뭐 이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IP 추적을 해서 신원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다.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 허락 없이 일반인과 이 소개팅을 나간다고 심지어 사귄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예,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그러고 그럼 이 트와이스는 또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인기글로 올리려고 그냥 활용한 거예요? 그것도 있고 지금 일본 얘기 우리나라를 버리고라는 말은 뭐냐면 그 한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의 것이다라는 마음들이 되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서 그 연장선에 있는 소유격인 그러니까 거죠. 정말 지금. 이거에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그쵸. 어쨌든 뭐 외국인과 사귀는 한국 여자에 대한 그 비난도 굉장히 심하고 그것도 되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일환인 것 같아요. 요즘엔 다들 외국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기분이 나쁜 거. 아니 남자 아이돌이 막 나가서 그런 거 하면 막 뭐 불모지에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렇게 평가받는 적은 없지 않나요? 뭐 그 남자 아이돌 팬덤 안에서도 그러니까 한국 시장 버리고 외국에서만 하더니 뭐 우리 이제 인기 없어지니까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서 돈 벌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염산 테러를 하는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성 팬들의 이 남성 아이돌에 대한 감정은 서운함인 거예요. 서운함. 너네 우리한테서 처음에 인기 얻은 다음에 외국 가서 활동하더니 이제는 시장이 작은 한국엔 소홀한 거야? 기분이 나쁘다 이건데 우리가 키워줬는데 막 이런 그렇다고 해서 너네를 칼로 찌르겠다거나 망했으면 염산을 좋겠다거나. 뿌리겠다거나 네 인생을 망치겠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성들의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팬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속해서 괴롭힘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자기를 그러니까 가해하려는 관계인 건데 이거에 어떻게 팬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그렇죠. 이들이 그 해당 걸그룹의 활동에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이 양상이 다르죠.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걸그룹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JYP잖아요, 트와이스가. 근데 JYP가 자신의 소속 그룹들을 상품으로 만들고 소비하는 방식들을 보면 팬들이 그 그룹을 하대하거나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JYP라는 회사 자체가 자신의 그 소속 연예인들을 다루는 방식이 약간 소모품처럼 다루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가수를 우리 가수야라고 그렇죠. 데리고 가기보다는 빨리 꼬리 잘라서 없애버리고 뭔가를 해결하려는 이런 식의 방식들을 좀 쓰는데 회사 차원에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정말로 개인 그 차원에서 가수를 넘기는. 전면에 내보내서 사과를 하게 시킨다거나 뭐 수습을 하게 시킨다거나 근데 그러면 안 그래도 사실 이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항상 그 평가받고 뭐 비판받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을 앞에다가 딱 내세워버리면 사실 그 공격을 직접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좀 JYP라는 회사에서는 그랬던 경우들이 몇 차례가 있었죠. 뭐 예전에 뭐 2PM과 박재범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2PM 멤버들을 사실은 어떤 그 팬들과의 만남 자리에 내보내서 그 멤버들도 굉장히 어릴 때인데 사실 그때 굉장히 결과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됐었고 뭐 찌위의 그 대만 국기를 방송에서 들었을 때에도 사실 이 어린 여성을 카메라 앞에 혼자 내보내서 막 눈물의 사과를 하게 하는 그거는 너무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그러니까 JYP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받아와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처럼 키웠는데 이런 뭐 문제가 생겼다니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걸 해결할 때에는 쯔이만 혼자 전면으로 내보내서 정말 죄인처럼 검정색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서서 막 사과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결할 때는 마치 얘만 책임이고 얘가 주체인 것처럼 내보내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소비시킬 때에는 어린 여성이라는 방식으로 위치를 계속 자리매김을 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그 멤버들의 취약한 위치라고 하는 것이 팬들에게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면서 사랑을 키울 수도 있지만 한편 더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JYP니 뭐 우리가 아는 SM 타운? SM 뭐죠? SM 타운. 예, SM 타운. 예, 이런 데는 그러한 그 연예 기획사들이 엄청나게 성장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SM, YG, JYP는 굉장히 뭐 큰 회사죠. 큰 규모의 회사.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산업으로 우리가 마치 여기 이제 그 개별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니까 이 회사라고 하는 구조가 그냥 약간의 소속사인 것처럼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런 활동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또 뭐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거에서도 높은 가치를 획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어린 여성 그 연예인들을 정말 그 보호하지 않고 전면에 내서서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착취라는 단어가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예, 떠오르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대표적으로 JYP, YG, SM 이렇게 있다고 할 때 JYP가 제일 양아치 같다라는 생각을 소비자로서는 하거든요. 또 이제 그 항의 전화 올까봐 걱정하시는 저한테 안 오겠죠. 을당으로 가겠죠. 연호에서 책임지시는 것으로. 그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그렇게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 자신들이 어떤 상품을 만들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쯔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한류를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여성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드는데 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을 모은다고 할 때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고 그 다양한 문화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류 상품을 만들어서 아시아 시장에 팔아먹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문화 다양성을 좀 이해하고 각각의 멤버들의 특성들도 잘 이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경쟁력 있는 하나의 문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케이인데 우리가 어떤 그게 문화적 상품이든 그냥 생산품이든 물품이든 간에 그 과정이 다 윤리적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소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좀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과정 자체가 윤리적이지가 않고 너무 주먹구구인 거죠. 사실은 이 아이돌 거죠. 시장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결국 사람의 욕망으로 굴러가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막 무엇에 정말 막 몰입하고 저는 그것들이 항상 다 막 윤리적일 수 없다고 생각을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소비자들에게서도 뭔가 항의가 있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뭐 계속해서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지금 이 K-팝 시장 안에서는 뭐 인종 문제니 뭐 젠더 문제니 되게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들이 이것들을 인지하고 예방하고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기준은 소비자들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 산업을 굴리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의 시스템 안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솔직히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그나마 요즘에 이제 여성 혐오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아주 조금 조심하고 가사에서 조금 조심한다든지 이런 회사들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말 한국 시장뿐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무엇이 비하가 될 수 있는가, 무엇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이 퀴어 혐오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이게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는 하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도 둬야 되고 그것이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열정노동 얘기를 언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대의 뭐 소년 소녀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내가 착취당해도 괜찮다를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열정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한국 사회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2017년 대한민국은 열정으로 도저히 못 먹고 사는 세계이고. 짜치는 소리 들으셨죠?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약간 근데 뭔가 명예훼손이 막 올 것 같은 어떤 불안한 기운 속에서 더 흥분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열정을 이유로 착취를 하는 것은 이 무명국에서 무명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네. 하시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올해 이 걸그룹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를 뭐 그런 도찰이라든가 살해 협박 이런 것만 우리가 짚어봐도 현재 그런 한류, 뭐 K-팝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깨 으쓱할 일 같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훨씬 더 그런 젠더나 인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각하고 예민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참 그런 일을 당했을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정말 다 20살 언저리일 건데
정말 많이 놀라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뭐 힘든 일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돈도 많이 버는데 어쨌든 너희들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이돌로 뜨려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대부분은 이제 20대 중반 이후에나 어떠한 직업을 갖고 그 전까지의 삶이 그것에 대한 준비 단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이돌도 사실은 데뷔하기 전까지의 뭐 아주 운이 좋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짧은 기간, 뭐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만 연습생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돌은 팀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 팀에 뽑히기 위해서 또 수년간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연습생 생활을 하고 뭐 혹은 뭐 누군가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그리고 대략 이제 데뷔조가 결정이 되면 이제 그 팀끼리 호흡을 맞춰서 뭔가를 또 연습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뭐 다들 외모 관리를 해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그래서 막 거의 거식증에 걸릴 정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이거는 요즘은 이제 남자 아이돌들도 다이어트는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추세가 됐는데 아무래도 여성에게 요구되는 그 신체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이 걸그룹의 몸이 작아지고 있다는 게 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에는 좀 더 키도 크고 글래머러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있었고 뭐 약간 어느 정도는 좀 살집이 있어도 괜찮았다면 요즘은 정말 다들 너무나 마르고 그냥 몸통 자체가 되게 다 작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방송을 보면. 그리고 뭐 그 정말 힐을 신고 계속 춤을 춘다는 거. 그러니까 부상의 위험이 있고 성형도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혹은 이제 본인도 아무래도 내가 여기를 좀 고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형과 뭐 시술 그리고 뭐 사생활을 통제한다든지 뭐 숙소 생활들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휴대폰 없이 사는 사람들 아마 연습생들 중에 꽤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휴대폰이 있으면 딴 생각을 하고 이제 연습을 좀 열심히 안 하게 되고 괜히 막 SNS를 해서 좀 안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유로 휴대폰 없이 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데뷔를 하고 나서 약간 예전에는 데뷔를 하고 뭐 1위를 하면 뭐 휴대폰을 주기로 했다. 회사에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혹은 없이 데뷔를 했다가 아무래도 SNS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뭐 그걸 위해서 휴대폰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돌아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여기에 투자한 시간이 얼마이며 그리고 대부분 연습생 생활을 하면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그만뒀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10대일 때도 힘든 일이지만 20대 초중반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는 그때는 두 가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데뷔하기엔 나이가 이미 너무 많다. 근데 이걸 그만두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이제 데뷔가 좀 무산된 사람들도 너무 상황이 절박해지고 데뷔를 했는데 잘 안 풀린 사람들도 이게 아니다 싶지만 그만두긴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또 데뷔해도 너무 빨리 사라지잖아요. 또 어떤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않죠. 순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 저는 그 누구지 걸그룹 중에 모자 쓰고 몇 기통 춤인가 6기통 춤인가 이렇게 앉았다 크레용 팝이요. 네. 벌써 그쵸.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룹들도 너무 많더라는 그 거예요. 멤버들 중에 우리가 지금 근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문희준 씨랑 결혼한 멤버밖에 맞아요. 없죠. 그래요? 또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셨나요? 그러니까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은 데뷔하기 전에 거의 노예 상태잖아요. 사생활은 전혀 없이 그렇게 해서 고생해가지고 떠도 아니 데뷔를 한다고 해도 또 그 지속성도 잘 보장이 안 되고 작년에 이런 기사가 한번 있었는데요. 걸그룹이 10년간 200개 이상이 데뷔를 해서 저희가 알고 있을 만큼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룹은 22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0%네요. 네네. 저도 음악 방송을 보면 모르는 팀이 너무 많고요. 몇 달 뒤에 보면 또 다른 팀들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지상파 음악 방송에 나오는 거 되게 힘든 거라서 이 사람들은 기회를 잠깐 얻었다가 시장에서 이제 그냥 방송에 나왔지만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행사 시장에서 주로 수익을 좀 얻거나 이런 경우가 되는 팀이 좀 많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준비를 했을 때 그리고 그러고 나서 데뷔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응원을 해주고 좀 잘 되는 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이 걸그룹 시장을 보면서 신인 걸그룹이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반지하 숙소를 탈출할 때까지. 그게 반지하 숙소를 시스타가 아니라 시크릿이 아마 둘 중에 한 팀인데 네. 그 반지하 숙소에 사는 걸로 좀 화제가 됐던 걸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서 합숙생활을 한 거예요. 반지하 힘든데 열심히 한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럴 땐 사람들이 쟤네들 참 나이도 어린데 씩씩하고 열심히 한다. 그 이뻐해요. 그리고 뭐 이제 되게 막 빗물 때문에 막 엄청 미끄러운 무대에서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나서 춤추고 막 이럴 땐 사람들이 응원을 해줘요. 여자친구라는 팀의 멤버가 여기는 사실 안무도 굉장히 좀 힘든 안무였는데 그거를 해냈을 때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어요. 이 영상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었고 그때가 신인 때인데 근데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무대에서는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걸그룹만 겪는 일은 아니지만 그냥 한국에서는 행사를 하는데 가수들을 불렀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비가 와도 사람들한테 무대를 안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행사에 얘네들을 돈 주고 부른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냥 뭐 좀 다치더라도 그걸 이 사람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 때나 애교를 부려봐라 라고 요구를 해도 싫은 기색이 없이 이걸 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걸그룹을 예뻐하고 너네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 그러니까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개가 뜨더니 싸가지가 없어졌다라는 식의 루머도 좀 잘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는 공연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쵸. 어떻게 할지. 사실 그거는 회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매니저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니까 결국 행사도 좀 주먹국으로 돌아가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행사에 대한 계약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철저하고 확실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무대가 이러이러해서 위험한 경우에는 공연을 할 수 없다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뭐 위약금을 몇 %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사실 그냥 매번 뭐 이런 위험한 문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사실 이들이 이미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그래서 왜 활동 중간에 누구누구는 다리 부상으로 잠시 휴식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나 또 흔한 일이 된 거죠. 아파도 웬만하면 무대에 서야 되고 진짜 심각한 상황이 돼야 빠지는 그런 정도의 상황. 그리고 뭐 앞에서도 죽음 노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지만 신인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 TV 녹화 기회가 있으면 거기도 참석을 해야 되고 라디오 생방도 해야 되고 팬사인회도 해야 되고 지방에서 하는 어떤 행사도 가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서울하고 뭐 어디 하고 또 어디 갔다가 경기도 여기 갔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밤에 라디오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레이디스 코드라는 팀이 교통사고로 멤버 중에 2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이게 2명이나 사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권리세라는 멤버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이 멤버가 아마 며칠 뒤에 사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 사고가 아니었다 뿐이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던 아이돌들도 적지 않고 뭐 이건 사실 이제 인기 있는 그리고 행사를 하는 연예인들 대부분이 다 이런 위험에 처해 있기는 한데 신인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스케줄이어도 일단 소화를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소화를 해내야 인지도와 인기가 생기고 그래야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거절하거나 뭐
무언가를 좀 이거는 좀 포기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돌 산업, 아이돌 그런 문화가 일본이 좀 있죠. 우리보다 먼저 네. 크게 다른 발달을 나라도 이런 식으로 막 애들을 막 학교를 안 보내면 이렇게 합숙하고 이렇게 하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본 아이돌 산업에서 아이돌을 어떻게 키워내는지를 한국이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일본 아이돌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한국처럼 이렇게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칼군무를 하거나 실력이 이렇게 막 출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일본 아이돌을 보면 뭔가 소꿉장난 같고 하계회. 저 사람들은 뭐 일본 대표 아이돌이란데 왜 노래를 저렇게 못하는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훈련 강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들을 만들기는 하는데 한국 같은 방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아이돌은 고3 수험생이 그들의 공부 강도만큼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정말 외모 관리와 춤, 노래 모든 것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 데뷔하고 나서 아이돌들이 뭐 밤새 연습을 했다 라던가 연습실에서 잠이 들었다 뭐뭐 할 때까지 노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또 좋게 보잖아요. 쟤는 실력파 아이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분명히 이들이 향상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얻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열심히 한다라는 거에 되게 높은 가치를 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되게 놀라웠던 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돌들이 자다가 깨웠을 때 노래 2분 13초 부분을 틀면 거기서도 안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르면 바로 나오게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3대 기획사들이 있잖아요. YG, SM, JYP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YG 패밀리, SM 타운, JYP 네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JYP 네이션은 또 뭐야? 네이션은 가족, 마을, 국가인 거, 뭐 민족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아니라고, 우리 계약 관계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사적 관계인 것처럼 포장해서 형, 동생, 뭐 누나 이렇게 해가면서 사실 그 안에 숨기고 있는 건 엄청난 노동 강도와 불공정 계약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가족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살아남아야 몇몇의 대표적인 아이돌들만 뭐 어떤 회사 안에서의 지위를 얻고 그다음에 자신의 상품성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면 이제 버림받는 식인 거죠.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 또 생각나면서 정말 그 삼성이 그렇게 반도체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며칠 전에 읽은 짤막한 칼럼인데 95년도인가에 미국에서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이 계속 그 유산하고 이러니까 대규모 역학조사한 이후로 미국에서는 그 제조를 금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전속 계약되면서 이렇게 삼성이 거대한 그런 반도체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전부 다 소송 제기하면 삼성 주인이 바뀔 거다. 이런 거였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가족 막 이렇게 하면서 가족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들은 사람들의 예쁨을 받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왜 몇 년 전에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카라가 출연을 했었는데, 카라가 사실 카라도 걸그룹 그죠. 지금은 해체를 했지만, 근데 카라가 데뷔 그리고 신인 때는 그렇게 막 인기 있고 엄청 잘 나가는 팀은 아니었는데 이들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 막 열심히 하는 모습, 힘든 상황에서도 막 되게 밝게 웃고 막 그런 모습으로 인기를 얻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일본에 가서 또 굉장히 잘 됐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하게 된 건데, 그때 강지영이라는 멤버가 갑자기 MC들이 이 멤버한테
애교 한번 보여줘 보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크를 하고 그녀의 있다가. 애교 타령 정말. 근데 걸그룹 멤버들이 나오면 약간 개인기처럼 애교 해봐. 아니면 뭐 섹시 댄스 해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게 예능에서 너무 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도 이렇게 별로 새롭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때 정말로 이 라디오스타 MC들 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어린 여성 게스트한테 애교 해봐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이 권력 구도가 뚜렷한데 이때 강지영 씨가 좀 약간 난색을 표하면서 그러다가 되게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갑자기 눈물이 좀 났던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막 약간 또 MC들이 뭐 약간 우리가 더 당황스럽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 이후에 강지영 씨가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그게 너는 일본에서는 시키면 잘하더니 왜 한국 와서 이거 못한다고 하냐. 뜨고 나서 변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힘들다고 왜 너만 생각하고 방송 분위기 안 좋게 만드냐. 그런 식의 말들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난 그분은 마음 이해되는 것 같아.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있자니 그 비난이 쏟아질 것 같고 그렇죠. 술자리에서 많이 겪는 그럴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런 처지에 놓인 자신이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효리 씨 컴백했을 때 이효리 씨 컴백했을 때 라디오스타 나와서 꼭 이제 맥락이 맞는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에게 걸그룹 아이돌에게 요구되는 어떤 오버 액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송 분량 뽑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나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집에 가서 너무너무 공허하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얘기 했어요? 하더라고요. 야. 왜냐면 또 워낙에 이제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기로. 예능하고 괄괄한 모습과 섹시미를 함께 갖춘 이런 스타였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오버 액션들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방송에 나왔으니까 내 몫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뭐 모든 연예인들이 다 있겠지만 이 여성들이 여기서 수행해야 하는 어떤 롤이 있는데 이걸 하면서 분량을 뽑아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되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하게 될 때가 있고 저도 항상 이걸 하는 것조차도 되게 무서운데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내가 왜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했지?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혹은 내가 그때 그 말은 잘못한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이들은 이거를 끝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케어가 되게 필요한데 거의 못 받고 있는 거죠. 바쁘기도 하고 아무도 사실 옆에서 그건 챙겨주지 않고 방송에 나가면 이런 거 해봐. 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너무 쉽게 비난에 노출되네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때 강지영 씨한테 어떤 매체들에서는 강지영이 과거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기꺼이 애교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왜 안 하더라? 자판기구나. 자판. 그 기계여야지. 사람은 컨디션과 이 여러 조건이 있는데 저는 이 애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 사회가 성인 여성을 성인 여성으로 보지 않는 병에 걸려서 어떻게든지 더 어리고 뭐랄까 순진하고 철없어 보이고 애처럼 보이게 하는 태도들을 강요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애교는 너무 중요한 그런 징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영역의 젊은 여성들한테로 퍼져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그 잡지에서 저 정말 이 정도구나. 지금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애교 이렇게 생각을 그냥 예능인에게 요구되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시민권으로서의 여성 주체성을 가진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조 씨도 자기가 신인 때는 그런 요구를 꽤 많이 받았었다고. 이분은 아이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어린 여자니까 넌 이 자리에 왔으니까 분위기를 띄워봐라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회식에 왜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칙칙하잖아. 뭐 누구 좀 불러라고 하는 거 같은 거랑 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요조 씨도 나이가 드니까 그런 요구가 옛날보다는 덜해졌다고. 그러니까 그걸 꼭
어리고 이 자리에서 가장 권력이 없는 여자한테 뭔가 우리를 즐겁게 해봐라. 그걸 되게 맡겨놓은 것처럼 군은 저는 회식이나 이런 그러니까 면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뿐만이 아니라 면식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택시 택시는 택시. 정말 택시 1대1의 그런 기사님이 승객인 저에게 애교를 요구하는 근데 이게 정말로 맞아요. 흥미로운 건 40 딱 넘어가면서 이거 현저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저도 30대 중반이 딱 넘으면서 이건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40대가 되니까 남자들이 그런 쓸데없는 요구를 안 한다. 예. 그러니까 더 만만한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제가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40 이후의 그러니까 여자로 사는 건 좀 덜 힘들어진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듦에 있어서의 이렇게 제가 어렵게 찾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택시를 좀 그래도 비교적 조용하게 타고 갈 수 있다 정도? 네. 어린 여성은 아주 만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러니까 공공재처럼 상품화되어 무대에 올라가 있는 사회에서 보기에 어린 여성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취약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는가. 이게 결국 걸그룹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물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인격이라는 거는 사라지고. 그래서 정말 끔찍해. 얘기할수록 이렇게 끔찍해. 이 걸그룹의 감정 노동에 대해서 지적한 기사를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가 쓴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인 걸그룹이면 더더욱 막 외모를 막 지적받고 뭐 화장 안 한 얼굴 좀 보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보이게 되고 그렇지만 언제나 이게 밝게 웃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걸 부당하다는 인식조차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당연히 너는 이런 걸 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이걸 지적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었어요. 하기 싫으면 때려치라 그래라. 하라고 등 떠민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다. 감정노동 더한 모욕당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널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 여자애들이 이 정도 고생도 안 하고 쉽게 돈을 벌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고충을 겪는지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걸로 돈 벌잖아.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너보다 힘든데 너네들이 왜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걸 힘든 걸로 이야기하냐. 이건 힘든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계속 그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걸그룹보다 더한 모욕 당하는 노동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정말로 뭐 힘든 노동 조건에 계신 분들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함께 바꿔나가자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힘들어요라고 말하면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는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넌 계속 넌 많이 버니까 많이 힘들어도 돼 같은 저기 저번에 명품백 얘기했잖아요. 명품백. 근데 남녀 임금 격차 우리가 지금 성별 임금 격차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항상 거기에 달리는 거는 물통이에요. 생수통. 저 정말 아주 생수통은 누가 들어 올리는 데가 아주 지겹게 댓글 달리거든요. 까칠남녀 그 역차별 편 했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남성들이 경험하는 역차별 1위가 생수통이에요. 그죠? 제가 질문했어요. 지금 여자들은 성희롱이랑 임금 격차 이런 거 차별이라고 말하는데 생수통을 차별이라 말씀하시는 거 했더니 내가 생수통은 들 수 있는데 고마워라도 하란 말이야. 인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거기에 수많은 그러한 그 커피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은 사라지고 그 생수통이 아주 지긋지긋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튀어나와야 되는 애교와 정수기를 설치해서 생수통을 없애야 생수통을 없애야 돼. 그리고 모욕당하고 일하는 사람 널렸다. 이런 식으로. 아니 성별임금 격차 얘기하면 그래 억울하겠다. 그래서 다 임금이 하향 평준화되니 다 같이 올려서 그럼 너도 임금 오르고 나도 임금 오르면 되는 건데 왜 거기에 생수통도 못 드니 임금 낮은 게 당연하다고 비아냥거리고 폄하하고 지금 너무 왜 이렇게 이상한 대로 놀리고 저가 가는지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정말 서로 전시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의 감정노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에서 뭐 예를 들면 팬사인회를 할 경우에 팬이 이 걸그룹 멤버한테
유아용 젖꼭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물고 있으라고요? 네, 그래서 난 진짜 이거 대본 받아보고 있었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 아이돌을 유아화시키고 싶어하는 팬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걸그룹 사례는 아닌데 저는 어떤 남자 아이돌 멤버가 팬들에게 유모차를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왜 그래? 그 회사분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또 뭐예요? 우리 애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귀엽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유해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고요. 우리인이 마음대로 해랑 비슷한 건가? 오구오구 쭈쭈? 오늘 제가 좀 말을 막 하고 있나요? 하지만 그분이 유아화시키기엔 너무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니 정말 유모차도 너무 뜬금없고 젖꼭지도 정말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 유아적인 어떠한 것들과 함께 이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진짜 통제력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통제력. 통제력의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생각해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애정이죠. 귀여워서 그런 거고. 귀여워서 애정.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돌을 유아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욕망은 보통 지금은 두 가지로 설명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통제력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로리타 컴플렉스라고 하는 아동성애적인 욕망이 투영된 거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팬사인회에서 외모 지적을 하는 그러니까 여성 멤버들에게 약간 뭐 살이 쪘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팬들도 있어요. 그리고 왜? 뭐 얼굴이나 몸을 만지는 그러니까 뭐 팔을 잡거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는다거나 허락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소녀시대 태연 씨가 얼마 전에 그 자카르타 공항에서 팬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때 막 넘어지고 막 신체 일부가 막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막 접촉되고 이런 사고를 겪어서 인스타그램인가 좀 이렇게 자기 힘들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되게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싫은 내색이라든지 혹은 항상 그 호감을 주지 않거나 그러니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즐거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시스타의 효린 씨가 팬사인회에서 안 웃는다고 웃고 있지 않다고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웃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욕을 먹은 여자 아이돌은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표정 논란이 있는 건 여자 아이돌이거든요. 남자 아이돌한테는 그러니까 표정이라는 게 사실 이 사람이 방송에 60분 동안 계속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냐 하면 그건 아닌데 웃고 있지 않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표정, 부정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뭐 누구의 태도, 누구의 표정 이런 걸로 기사가 나면 그게 이제 거의 다 걸그룹 멤버들이었던 걸로 사실 FX의 설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약간 무대 위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웃고 있지 않다거나 뭐 인터뷰에 늦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설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FX를 탈퇴하고 독자 행보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걸그룹한테 요구하는 어떤 소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생존 전략을 찾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비판을 좀 많이 받았던 멤버기도 했죠. 근데 뭐 조금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최지은 기자님께서 팬사인회 이런 거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럼 뭐 걸그룹만 그런 거 당하냐? 보이그룹도 그러지 않겠냐? 팬들이 뭐 지나친 욕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팬과 아이돌이 맺는 관계도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좀 다르다, 양상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걸그룹 같은 경우는 태도 논란이 늘 있고 팬이랑 만나면 팬들이 막 몸을 만진다든지 남자 팬들이 걸그룹 멤버 몸을 만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위협을 주는 어떤 행동들을 한다고 하면 재미있는 건 보이그룹 팬사인회에 가면 보이그룹 멤버들이 팬을 그렇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팬이 와도 뭐 오빠가 뭐 너의 성공을 빌어줄게 뭐 이런 메시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팬 머리카락을 막 가지고 잡아당기고 놀다가 그게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같은 성적 대상하고 상품화가 보이그룹과 걸그룹에 진행될 때 또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보통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그렇게 걸그룹을 성적 대상화해? 이렇게 비판을 하면 너희들도 남자 뭐 복근 좋아하고 근육 좋아하고 하잖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성적 대상화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죠. 그 성적 대상화의 효과가 양쪽이 너무 다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그룹은 굶어서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식으로 자기의 몸의 능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가 일어난다면 보이그룹은 어쨌거나 근육을 키우고 뭐 자기의 에너지를 높이고 활동 반경을 넓히는 방향으로 대상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뭐 걸그룹 성상품화 뭐 이런 얘기할 때 니들도 비 좋아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는 성상품화가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가 행사하는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이 걸그룹처럼 제약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는 권위를 얻었죠. 그쵸. 네. 권위를 얻었고 사업 같은 걸 해서 사업 같은 걸 하고 뭐 이런 식의 뭐 자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은 있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걸그룹에 대해서 이번 대중문화와 젠더편에서는 걸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의 이제 일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걸그룹이 겪은 일들과 걸그룹이 또 뜨기까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K 한류로서 뭐 이렇게 추앙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걸그룹이 얼마나 인격 침해, 살해 협박에 또 시달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수행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까지 저희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텔레비전 틀면 나오는 게 걸그룹이니까 저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막 과도한 섹시한 몸짓과 막 가사와 이런 게 그냥 불편해서 안 보고 지나가는데 분명 이건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저처럼 그렇게만이 아니라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그 멤버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좀 관심 갖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또 오늘 진행해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좀 얘기를 하고 1부를 마치고 2부를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볼까 해서 이제 너무 우리 막 분노와 성토를 막 쏟아내다가 갑자기 마무리를 하려니 정리가 잘 안 됐는데요. 그리고 저는 앞에서 막 던져놓은 말들 약간 곱씹느라 이런저런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1부 마치고 저희는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극한 직업이 많네요. 정말 극한 직업.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